지금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8살 몽골 천재 소년. 그의 예언 한마디가 중국 정권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티베트 대지진부터 10년 만에 최악 우박 폭풍, 그리고 다가오는 관세 전쟁까지 모든 예언이 정확히 적중했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건 한국만이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중국 핵심 간부들은 비밀회의에 돌입했고 관세 폭탄 경고까지 터져나왔죠. 과연 이 천재 소년의 말은 진실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앤드류 스콧이에요. 워싱턴 DC에 있는 세계은행에서 일하는데 지금은 중국 베이징에 살고 있어요. 제 일은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와 사업에 관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키가 크고 깔끔하게 정돈된 짙은 갈색 머리에 항상 단정한 정장 차림이에요. 무엇보다 모든 것이 정리되고 이치에 맞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매일 아침 사무실 창문으로 베이징 시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시는 정말 거대했고 높은 빌딩들이 회색 스모그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죠. 오늘은 공기가 특히 탁했어요. 제 휴대폰은 공기가 호흡하기에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었지만 그건 제가 해결할 문제는 아니었어요. 전 환경이 아닌 숫자와 보고서를 다루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제 책상 위에는 한국에 관한 새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솔직히 한국의 성공 이야기를 읽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항상 한국이 실제 기술 없이 그저 기술력만 과시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의 성공이 모두가 말하는 것처럼 대단하다고는 믿지 않았어요. 제 조수 리웨이는 키가 작고 날카로운 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안경을 쓰고 항상 모든 세부 사항을 2번씩 확인하는 꼼꼼한 사람이었죠. 스콧이 요청하신 경제 예측 자료입니다. 리웨이가 제 책상에 서류를 올려놓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국장님께서 무엇보다 경제 성장률 보호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전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창문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이게 제 일상이었죠. 보고서를 읽고 숫자를 분석하고 돈에 관한 예측을 하는 것. 저는 사실과 데이터만 믿었어요. 감정이나 이야기는 신뢰하지 않았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자주 거짓말을 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4시 37분에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어요. 그 소리에 아파트에서 깊은 잠에서 깼죠. 스콧이? 리웨이의 목소리였는데 걱정이 가득했어요. 지금 바로 사무실로 오셔야 합니다. 저희 기후 예측 모델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눈을 비비며 말했어요. 아마 계산 실수겠지. 아직 잠에서 덜 깬 상태로 중얼거렸죠. 아닙니다, 선생님. 3번이나 확인했어요. 패턴이 모두 뒤섞여 있어요. 마치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게 느껴져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리웨이는 쉽게 당황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가 걱정한다면 정말 뭔가 잘못된 거였죠. 사무실에 도착해보니 모니터링실에서 리웨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이 형광등 불빛 아래 창백해 보였어요. 방은 컴퓨터 화면의 푸른 빛을 제외하고는 어두웠어요. 메인 화면에서 깔끔한 패턴을 이루어야 할 선과 점들이 마치 쏟아진 쌀알처럼 사방에 흩어져 있는 걸 보고 있었어요. 이 변동성을 보세요. 리웨이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완전히 비정상적이에요. 이 수치들은 전혀 말이 안 됩니다.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가 보이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보통은 어떤 데이터에서든 패턴을 찾을 수 있었는데 이건 완전한 혼돈처럼 보였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리웨이가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수치들이 맞다면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무언가가 오고 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 새벽의 전화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숫자와 보고서로 가득했던 제 평범한 삶이 완전히 바뀌려고 하고 있었죠. 제가 믿었던 깔끔하고 정리된 세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틈새로 다른 현실이 쏟아져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어요.
기후 모델에서 이상한 패턴들을 발견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일을 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경제 보고서와 성장 예측에 파묻혀 있었어요. 그게 제가 잘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티베트에 큰 지진이 발생했어요. 베이징 사무실에서 저는 무너진 건물들과 갈라진 땅을 보여주는 위성 사진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도를 보고 있자니 제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리웨이가 제 옆에 서서 속삭이듯 말하고 있었어요. 스콧씨, 지진이 우리 모델에서 가장 이상한 수치를 보인 곳에서 정확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빠르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우연의 일치야. 제가 말했지만 사실 확신이 없었어요.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가 다른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그 목소리는 제가 대답하기 싫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었죠. 만약 우리 모델이 실제로 이것을 예측했다면, 만약 더 많은 일이 다가오고 있다면, 그때 처음으로 그 이름을 들었어요. 바툴 에르덴. 사람들이 말하길 땅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몽골의 어린 소년이었어요. 사람들은 그가 몇 주 전에 이 정확한 지진을 예측했다고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그가 다가올 다른 재난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고 했죠. 말도 안 돼. 모두가 퇴근하고 난 후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난 점쟁이나 마술 같은 건 믿지 않아. 다음 날 아침, 제 상사인 자오리가 사무실로 불렀어요. 스콧, 지진 보고서가 걱정되긴 하지만 우린 성장 수치에 집중해야 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기후 문제는 부차적인 거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말까지 경제 예측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게 제가 훈련받은 일이었으니까요. 경제에 집중하는 것이요. 며칠 동안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무시하려고 노력했어요. 스프레드시트와 그래프로 바쁘게 지내려고 했죠. 하지만 이제 마음이 거기에 없었어요. 한때 저를 안전하게 느끼게 했던 숫자들이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마치 중요한 무언가가 빠진 것처럼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두꺼운 폴더 하나가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공식 표시가 없는 폴더였죠. 리웨이가 그 옆에 서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제가 물었어요. UNDP 내부 보고서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에서의 한국 원조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예요. 흥미로울 것 같아서요. 거의 열어보지 않을 뻔했어요. 또 한국의 성공 이야기라니 제가 읽고 싶지 않았던 바로 그거였죠. 하지만 그날 밤 아파트에서 창 아래로 도시 불빛이 반짝이고 있을 때 호기심이 저를 이겼어요. 폴더에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한국의 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보고서들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항상 한국의 성공 이야기가 과장됐다고 생각했지만 이 보고서들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죠. 몽골에서는 한국 팀들이 사막이 더 퍼지는 것을 막는 숲을 심고 있었어요. 울란바토르에서는 한국 병원이 현지인들의 깊은 신뢰를 얻고 있었고요. 시골 지역에서는 한국 교육 프로그램이 사람들이 좋은 직업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기술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이 프로젝트들이 중국 것들과 얼마나 달랐냐는 거였어요. 사진에 멋지게 보이는 크고 인상적인 구조물을 짓는 대신 한국 프로젝트들은 더 작지만 더 효과적이었어요. 그들은 현지 커뮤니티와 함께 일하며 그들의 필요와 전통을 존중하고 있었죠. 이건 맞을 리가 없어. 제가 혼잣말을 하며 숫자들을 계속해서 다시 확인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분명했어요. 한국 프로젝트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심지어 더 적은 돈으로도요. 다음 날 아침, 치명적인 우박 폭풍에 관한 뉴스가 터졌어요. 바툴 에르덴이 예측했던 바로 그 장소와 시간에요.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건물을 망가뜨리고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있었어요.
그 소년이 예측했다는 두 번째 재난이었죠. 저는 창가에 서서 베이징에 붐비는 거리에 내리는 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상한 기후 패턴들, 지진, 이 우박 폭풍, 그리고 누구도 알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알고 있는 것 같은 소년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평생 동안 저는 볼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것만 믿어왔어요. 저는 이야기와 예측들을 환상으로 치부해버렸죠. 하지만 이제 창문을 통해 비를 바라보며 세상에 대한 제 관점이 너무 작고 제한적이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그 순간 사무실에 혼자 서서 저는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렸어요. 이 소년을 만나야겠다고요. 바툴 에르덴이 다가올지도 모르는 재난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직접 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전화기를 집어들고 리웨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보가 필요해. 조용히 말했어요. 공식 기록 없이 몽골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바툴 에르덴이라는 소년에 대해서.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알아볼게요. 리웨이가 마침내 대답했어요. 하지만 선생님,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이 길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맞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쩐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의 위험이 갑자기 훨씬 더 나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중국과 몽골 사이의 국경이 마치 모래 위에 그어진 선처럼 제 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이렇게 국경을 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공식 허가 없이 가짜 서류를 사용하고 당국의 눈을 피해서요. 세계은행에 존경받는 고문인 제가 앤드류 스콧이 마치 범죄자처럼 국경을 몰래 넘고 있었어요. 이제 평소에 입던 깔끔한 정장과 넥타이는 입고 있지 않았어요. 대신 등산화와 두꺼운 바지, 방수 재킷을 입고 있었죠. 제 여권은 배낭 안쪽의 비밀 주머니에 숨겨져 있었어요. 제가 내딛는 모든 걸음이 무섭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한 느낌이었어요. 몸을 낮추고 저를 따라오세요. 인권단체에서 일하는 유럽 여성 가이드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모든 조용한 길들, 눈에 띄지 않고 이동하는 모든 방법을 알고 있었죠. 제 머릿속의 이성적인 부분은 제가 어기고 있는 모든 규칙들, 붙잡힌다면 제 경력이 망가질 수 있는 모든 방식들을 계속 나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강한 느낌이 저를 앞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죠. 바툴 에르덴과 그의 예측들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필요성이었어요. 몽골로 들어서자 풍경이 우리 주변으로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베이징이 건물들과 사람들로 붐비는 동안 몽골은 끝없이 넓어 보였어요. 먼 산까지 뻗어 있는 넓은 평원과 그 위로 거대한 하늘이 있었죠. 공기는 여기서 더 깨끗했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우리는 먼지와 가솔린 냄새가 나는 오래된 지프차에 올라탔어요. 창문 밖으로 게르라고 불리는 둥근 흰색 천막들이 모여있는 것을 지나치는 걸 보고 있었어요. 몽골 가족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죠. 말들이 마른 풀을 뜯고 있었고 때로는 어린 소년들이 지키고 있는 양이나 염소 떼를 볼 수 있었어요. 제 마음은 늘 그랬듯이 세부 사항과 패턴들을 알아차리고 있었어요. 도로가 수리가 필요하다는 것, 일부 마을에는 태양광 패널이 있는 반면 다른 곳에는 없다는 것, 많은 곳에서 풀이 너무 짧아 땅이 더 건조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었죠. 이런 것들은 제가 보통 보고서에 넣는 종류의 것들이었어요. 경제적 문제의 징후들, 개발 프로젝트의 기회들이요. 제 가이드는 제 분석적인 응시를 알아챈 것 같았어요. 여기서는 경제 지표에서 답을 찾지 못할 거예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 소녀는 다른 언어로 말하거든요. 우리는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도착하기 전에 2번이나 차를 바꿨어요. 도시는 현대적인 건물들과 전통적인 구조물들이 섞여 있었고 멀리 산들이 솟아오르고 있었죠. 여기서 우리는 풍화된 얼굴과 강하고 조용한 존재감을 가진 몽골 남자를 만났어요. 사원은 여기서 2시간 거리에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소년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어떻게 내가 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물었어요. 그 남자의 얼굴은 침착하게 유지되었어요. 그 소녀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가 말한 전부였어요. 우리는 도시를 벗어나는 작은 버스에 탔어요. 여행을 시작한 지 약 1시간 후, 2명의 경찰관이 작은 마을에서 버스에 올라 모든 사람의 서류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제 심장이 가슴속에서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방문 목적. 경찰관이 거친 영어로 물었어요. 의료 지원 평가요. 저는 자신감 있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대답했어요. 농촌 의료 시스템을 평가하고 있어요. 그는 제 서류를 보고 다시 제 얼굴을 보고 있었어요. 시간이 느려진 것 같았어요. 기다리는 동안 등에 땀이 맺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침내 그는 불평과 함께 서류를 돌려주고 다음 사람으로 넘어갔어요. 제가 참고 있던 숨을 내쉬었어요. 아슬아슬했어요. 너무 아슬아슬했죠.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어요. 방은 단순했어요. 그저 침대, 작은 테이블, 그리고 의자만 있었죠. 제가 몇 안 되는 소지품을 풀고 있을 때 문에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었을 때 친절한 눈과 밝은 미소를 가진 한국 여성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자신을 박 박사라고 소개했는데 울란바토르 근처의 한국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였어요. 제가 읽었던 UNDP 보고서에 언급된 바로 그 병원이었죠. 우리는 게스트하우스의 작은 식당 공간에 앉아 이가 나간 컵으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박 박사는 인상적인 성과나 큰 경제적인 이득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이곳에서 도움을 주었던 간단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수술 후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어린 목동 소년, 눈 수술 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손자들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된 할머니, 외딴 마을에서 기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훈련받은 젊은 현지인들. 우리는 이곳 관리인들에게 감명을 주기 위해 병원을 짓고 일을 하지 않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병원을 짓는 거예요. 그날 밤 딱딱한 침대에서 잠을 청하려 할 때 그녀의 말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제가 썼던 모든 보고서들, 한국의 개발 프로젝트를 과장된 성공 이야기로 일축했던 모든 순간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내 내가 틀렸던 걸까요? 라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은 맑고 추웠어요. 우리는 더 깊이 시골로 운전에 들어가 마침내 언덕 옆에 자리 잡은 작은 사원에 도착했어요. 건물은 크거나 인상적이지 않았지만 평화로운 느낌이 있었어요. 밝은 색의 기도 깃발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작은 종소리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어요. 다른 돌계단을 오르면서 저는 제가 또 다른 종류의 경계를 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더 이상 단순히 숫자와 데이터만을 믿는 분석가 앤드류 스콧이 아니었어요.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차트와 그래프를 넘어서 다른 종류의 진실을 찾으려는 사람이요. 계단 맨 위에서 진한 빨간색 승복을 입은 노승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제게 사원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으라고 손짓했어요. 저는 그렇게 했고 양말 밑으로 차가운 돌을 느끼며 그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원 안에 들어서자 공기가 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서늘하고 고요했는데 구석에서 타고 있는 작은 초에서 달콤한 향기가 풍겨오고 있었어요. 노승은 저를 여러 방을 통해 안내했는데 지날수록 방들이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죠. 우리는 나무 바닥 위로 발소리를 죽여 조용히 걷고 있었어요. 걸음마다 제 심장이 더 빨리 뛰고 있었죠. 마침내 우리는 버터 등불로 밝혀진 작은 방에 들어갔어요. 그 부드러운 불빛이 벽에 그림자를 춤추게 하고 있었어요. 방 가운데 간단한 매트 위에는 전통 몽골 옷을 입은 작은 소년이 앉아 있었어요. 바툴 에르덴이었죠. 그는 8살보다도 더 어려 보였어요. 검은 곱슬머리가 짧게 잘려 있었고 목에는 둥근 부적을 걸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전혀 아이의 눈이 아니었어요.
그 눈은 마치 아이가 봐서는 안 될 것들을 본 것처럼 오래되고 깊어 보이고 있었죠. 당신은 멀리서 왔군요. 붉은 용이요. 소년이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확했는데 이렇게 작은 아이에게서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붉은 용이라고요? 저는 그가 제 언어로 말하는 것에 놀라서 물었어요. 땅과 하늘과의 조화보다 이익을 앞세우는 자들이요. 균형 대신 숫자로 가치를 측정하는 자들이죠. 그의 말은 저를 방어적으로 만들었어야 했어요. 결국 숫자로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제가 생계를 위해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대신 저는 그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당신의 예측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왔어요. 저는 간단히 말했어요. 지진과 우박 폭풍이요. 바툴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어요. 예측이 아니라 경고예요. 땅은 고통받을 때 말하죠. 저는 그저 듣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눈은 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당신들이 땅을 짓밟았으니 땅과 하늘이 이제 대답하고 있다고요. 그가 말했어요. 해결책은 항상 당신들 발밑에 있었지만 지도자들은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며 보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가 말하는 동안 저를 충격에 빠뜨리는 구체적인 것들을 언급했어요. 첫 번째, 중국이 어떻게 땅에서 너무 많은 자원을 가져갔는지. 두 번째, 몽골의 환경이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지. 세 번째,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어떻게 무시되고 변경되고 있는지. 이것들은 모호한 영적인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구체적인 문제들이었죠. 그중 많은 것들이 제가 매주 읽는 보고서에 나타나는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오직 경제적 문제로만 보았지 도덕적인 문제로는 전혀 보지 않았죠. 유일한 앞으로 나아갈 길은 그가 계속했어요. 한국의 진심으로 사과하고 존중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가 그 말을 했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어요. 한국의 성과를 의심했던 제 모든 세월, 그들의 성공에 대한 제 모든 회의론, 그들의 개발 작업에서 좋은 점을 보기를 거부했던 제 모든 저항, 그 모든 것이 저에게 밀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공정한 판단자가 아니었어요. 제 자신의 편견에 눈멀어 있었던 거예요. 왜 한국인가요? 저는 겨우 물었어요. 그들은 당신이 잊은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대답했어요. 존중 없는 발전은 파괴를 만든다는 것을요. 그들은 도시 간의 도로를 짓기 전에 자연을 생각하며 도로를 만들죠. 그의 말은 물리적인 타격처럼 저를 강타했어요. 그 순간 제 자신의 잘못 생각되었던 모든 것에 관한 진실을 마주하면서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세 번의 홍수가 이번 여름에 올 거예요. 바툴이 계속했어요. 가을에 또 다른 지진이 있을 거예요. 땅과 하늘이 다시 울기 전에 지도자들이 결정하지 않는다면요. 1시간 후 사원을 떠날 때 저는 들어갔을 때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이 저에게 달라 보이고 있었어요. 산들은 더 살아있는 것 같았고 바람은 더 의미 있게 느껴졌죠. 저는 거의 바툴이 듣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듣기만 한다면 땅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노력하는 것을요. 저에게 주어진 건 정보나 예측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연을 통해 새롭게 보는 방식이었죠. 이제 저는 경제 성장 이상의 미래가 있고 숫자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한국 프로젝트들은 크거나 화려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돕고자 하는 사람들과 장소를 존중했기 때문에 잘 작동했던 거였죠. 우리 지프차가 울란바토르로 돌아가는 비포장 도로를 덜컹거리며 가는 동안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다른 종류의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경제 예측이 아니라 도덕적 선택에 관한 것을요. 땅이 경고하는 것을 듣는 것에 관한 것이었죠. 앞으로의 여정은 위험할 거예요. 중국 정부는 그들이 한국에 사과하거나 개발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테니까요. 제 경력,
어쩌면 제 자유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정말로 살아있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보고서에서 실수를 하는 작고 팽팽한 두려움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위해 일어서는 크고 열린 두려움이었죠. 제가 돌아왔을 때 베이징의 스모그가 마치 회색 커튼처럼 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높은 건물들은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공기는 제 입안에서 쓴맛이 나고 있었죠. 몽골의 맑은 하늘을 지나온 후에는 이 오염이 더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건 바툴이 제게 말했던 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였어요. 땅이 고통받고 있고 우리는 듣지 않고 있었죠. 제 아파트 창가에 서서 한때 저에게 그렇게 인상적으로 보였던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는 그걸 다르게 보고 있었죠. 반짝이는 새 건물들과 분주한 거리들 뒤에서 저는 바툴이 말했던 불균형을 느낄 수 있었어요. 땅이나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 없이 너무 많은 성장만 추구하고 있었죠. 제 깔끔한 정장들이 옷장에 걸려 있었지만 저는 다시 그것들을 입는 상상을 할 수 없었어요. 그 정장을 입었던 앤드류 스콧은 이제 저에게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고 있었죠. 대신 저는 간단한 셔츠와 바지를 입고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중요한 일이요. 내가 할 일이야.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맴돌리며 저 자신에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감정이 아닌 사실만.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고 그것을 명확한 부분들로 정리했어요. 1. 바툴 에르덴의 정확한 경고에 대한 증거, 날씨와 지진 데이터 포함. 2. 중국이 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례들. 3. 한국 개발 프로젝트들과 그것들이 왜 그렇게 잘 작동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검토. 4. 한국에 대한 공식 사과가 어떻게 동아시아의 안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저는 밤새도록 일했고 진한 차 몇 잔을 마실 때만 멈추고 있었어요. 아침이 되자 제 눈은 화면을 쳐다보느라 따갑게 아팠지만 마음은 맑고 집중되어 있었어요. 리웨이가 커피를 들고 왔을 때 제 아파트를 보고 그의 눈이 커졌어요. 저는 지도와 위성 이미지들을 벽에 테이프로 붙여 놓았거든요. 보고서 더미가 모든 표면을 덮고 있었어요. 평소에 깔끔했던 제 공간이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보이고 있었죠. 이건 위험해요. 리웨이가 경제 성장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들이 홍수 경고를 무시한 부분을 보며 속삭였어요. 이건 진실이야. 저는 단호히 대답했어요. 리웨이는 반박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제 출력물 중 하나를 집어들고 평소처럼 세부 사항에 꼼꼼한 주의를 기울여 사실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3일 동안 우리는 함께 문서를 다듬었고 모든 주장이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로 뒷받침되도록 했어요. 보고서가 마침내 완성되었을 때 저는 제 상사인 자오리에게 발표할 준비를 했어요. 그가 제가 쓴 것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 사무실이 추구하는 모든 것과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는 것에 반대되는 내용이었으니까요. 예상대로 자오리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강경했어요. 스콧, 이 보고서는 너무 정치적이야. 그가 분노로 굳은 얼굴로 말했어요. 즉시 없애버려.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모든 주장은 증거로 뒷받침되어 있어요. 선택적으로 제시될 때 사실도 정치적일 수 있어. 그의 눈이 좁아졌어요. 지금 당장 이것을 삭제하길 강력히 요구하네. 저는 동의하지 않고 그의 사무실을 나왔어요. 오후가 되자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보안 직원들이 제 사무실을 수색했어요. 회사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제 접근 권한이 차단되었어요. 저는 경제적 신뢰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승인되지 않은 문서 준비로 조사를 받고 있었죠. 그날 밤 제 아파트 문에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고 걱정으로 얼굴이 굳은 리웨이가 나타났어요. 그들이 국가보안법에 따라 당신에 대한 사건을 만들고 있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외국 세력과 함께 일하는 스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 위가 매듭처럼 조여들었어요. 위험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그렇게 직설적으로 들으니 두려움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지? 몇 시간 정도요, 아마. 그들이 내일 아침에 특별 회의를 소집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이런 가능성에 대비해 세웠던 계획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어요. 넌 가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이것과 연결되지 않게 해. 저는 이미 관련되어 있어요. 리웨이가 단순히 말했어요. 이제 문제는 당신의 보고서가 어떻게 될 것인가예요. 우리는 밤새 작업했어요. 보고서의 백업 사본을 만들고 제가 체포될 경우 중국 외부의 사람들과 공유할 방법을 설정하고 있었죠. 해가 뜰 무렵 제 눈은 피로로 따가웠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냈어요. 제 아파트 밖 복도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제 시간이 다 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제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용기의 시험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시험이었죠. 제가 발견한 진실을 위해 그것이 저에게 모든 것을 잃게 할지라도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몽골의 병원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는 박 박사에 대해 생각했어요. 더 많은 고통을 가져올 여름 홍수에 대한 바툴의 경고에 대해 생각했어요. 제가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했던 편견 때문에 한국의 성과를 무시했던 모든 세월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결국 진짜 선택지는 없었어요. 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 커질 때 저는 컴퓨터의 마지막 버튼을 눌렀어요. 기후 경고, 개발 대안, 그리고 지역 안정으로 가는 길에 대한 모든 증거가 담긴 그 보고서가 전 세계의 국제기구, 대학, 뉴스 매체로 전송되기 시작했어요. 여름 홍수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바툴이 말했었죠. 하지만 이제 어쩌면 누군가가 제때에 귀 기울여 들을지도 몰라요. 마침내 제 문이 활짝 열렸을 때 저는 빈손으로 차분히 서 있었어요. 어두운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은 평화롭게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그들은 저항을, 아마도 도망치려는 시도를 예상했었거든요. 대신 그들은 이미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사람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들이 저를 데리고 나갈 때 저는 이상하게도 평화로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직업보다 진실을, 숫자보다 인류를, 편안함보다 도덕적 명료함을 우선시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제 안의 이 변화는 되돌릴 수 없을 거예요. 그들이 저를 기다리는 차로 데려갈 때 베이징 위의 하늘이 약간 맑아지고 있었어요. 스모그 사이로 저는 파란색의 일부를 볼 수 있었어요. 오염 너머에도 하늘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탐욕과 잘못된 생각의 혼돈 너머에도 진실은 남아있어요. 제 손은 묶여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주머니 속의 바툴의 나무 부적의 윤곽을 느낄 수 있었어요. 길이 가장 어두워 보일 때를 위한 거예요. 그가 말했었죠.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어떤 처벌이 저를 기다리든 저는 안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았어요. 목적을 찾았던 거죠. 그리고 몽골 어딘가에서 신비한 눈을 가진 어린 소년이 계속해서 땅의 경고에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이 모든 걸 받아들이는 현명한 지도자들을 기다리면서요. 저는 제 역할을 했어요. 보고서는 외부로 퍼졌어요. 이제 물이 다시 울기 전에 귀 기울여 들을지 말지는 다른 사람들의 선택에 달려 있었어요. 차가 제 아파트 건물에서 멀어질 때 저는 제 창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았어요. 몇 년 동안 저는 거기 서서 베이징을 바라보며 오직 경제 지표와 성장 수치만 보고 있었죠. 이제 저는 살아 숨쉬는 세상을 보고 있었어요. 싸울 가치가 있는 세상이요.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소 짓고 있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피드백이 앞으로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와 유익한 정보를 담은 영상으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